네, 지금부터는 오늘 열리고 있는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국립외교원의 일본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조양현 센터장 나오셨고요. SBS 보도국에서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영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일 정상 어떤 일정, 아까 1시 반쯤인가요?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하는 장면은 저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는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네. 원래는 그 앞서서는 이제 소인수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예정보다 조금 더 늦게 끝나는 바람에 원래 3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확대 정상회담이 한 10분쯤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은 이 참석하는 사람의 규모가 달라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소인수 회담의 정확한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공개한 바는 없지만 예. 통상적으로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이 조금 앞서서 담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다음 일정도 다 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다음에는 대통령의 고향이신 안동에서 합시다. 이렇게 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벌써 이번 만남이 네 번째 만남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두 분 간에는 예. 네 번째 만남이죠. 예. 예. 그러면 이른바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고 있는 초입 단계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지난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셔틀 외교를 하다가도 돌발 사건이라든가 정권 변수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예.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때는 독도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아베 정부가 들어서서 또 한일 간에 셔틀 외교 중단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변수가 클리어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은 복원되고 있는 초입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사실 우리 국민들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미묘하죠.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그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늘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곤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뭐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한일 정상의 또 책무이겠네요. 그렇죠. 예.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대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질 협력,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는 게 아니고 네. 같이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 기자, 네.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 언론 발표가 있다. 그러면 뭔가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형식 자체가 주는 함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종의 자그마한 합의라도 없으면 공동 언론 발표 자체가 일정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뭔진 모르지만 뭔가 같이 발표함으로써 상호 간에 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을 이제 아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현장에 도착을 할 때 영접하는 장면이 화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두 정상, 특히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차에서 내려서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혹시 현장의 소리가 잘 녹음이 돼서 여러분께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어서 크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등산대에 그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 시골 구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리가 현장에 취사대 소리가 크게 들려서 정확하게 안 들렸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골 소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 통역 얘기가 화면을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 김영 기자 뭐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인사말 했는지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아까 취타대 공연을 예. 보면서 참 정말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취타대 공연이? 예, 그렇게 들었고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대통령은 여기 이 시골 소도시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예, 사실 그 전 이시바 총리 때부터 네. 이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맞이하는 굉장히 오모테나시 외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극진하게 말하자면 통상적인 의례를 깨고 아주 진중하게 예우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의전이 그동안의 어떤 관행과 격식을 뭐 뛰어넘는 아주 맞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평가가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제 국빈 방문이 아니었는데도 예. 거기에 준하는 정도. 물론 국빈 방문은 더 규모나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를 했을 때 했던 예. 그러한 대응에 버금가는 어. 반대를 했었다라고 그때 보도가 되었었죠. 예.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서 소화할 수 있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제 기억에 법령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찰을 방문했을 때도 다카이치 총리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현장 안내도 하고. 예, 같이 갔었고요. 예. 예, 그래서 참 그 같이 이제 백제 시대 그 문화유산에 함께 같이 관람을 하면서 이게 한일 우호의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어떤 협력의 상징 같은 곳에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한일 정상이 일본 총리는 그 일본 총리의 고향에서 또 한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고향에서 상대 정상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도 거의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일종의 상호주의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방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대단히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아니면 도쿄였죠. 예. 과거에 후쿠오카라든가 제주도, 예. 가고시마 이런 곳은 있었죠. 휴양지는. 예. 근데 두 정상의 이제 고향 내지는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번갈아 연다는 것은 정서적 유대, 역사적인 유대 뭐 이런 의미가 특별한 것 같아요. 예. 나라연도 또 우리 한일 간의 역사에서는 또 우리가 한국과의 연관이 참 많은 고장이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법룡사 예. 호류지, 호류지. 예. 우리의 담징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 벽화가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대 한일의 문물, 문화교류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경상북도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데 안동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회마을. 뭐 여기도 당연히 그러면 다카이치 사내 총리와 함께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안내를 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공식 일정 중에서 예. 이제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 그 하회 마을에 이제 나루터로 이동을 해서 그 줄불놀이 예. 전통적인 그 양반들의 행사였던 예. 네, 그 행사를 같이 관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일정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원래 그 청와대 경내를 벗어나서 우리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 엠바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도 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하회 마을에 가서 네네. 사내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우리 전통 놀이를 본다. 네. 예. 뭐 당연히 경상북도 안동 가면 하회 마을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아마도 소인수 회담이겠죠? 확대 정상회담이라고 보기엔 인원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이제 소인수 회담 예. 사진인데요. 지금 뭐 우리 측에서는 이제 조현 외교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위성락 국안보실장 예.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네, 지금 상대 측에서도 이제 일본 측의 그 국가안보국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참모진 각각 한 4명 정도씩인 것 같은데요. 아마 예. 이제 뭐 중간에 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기로는
양측 모두 이제 4명씩 그 참모진을 대동을 하고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해도 될 텐데 저걸 굳이 나눠서 소인수 회담하고 확대 회담을 하고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론과 강론의 차이라고 봅니다. 총론과 강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셔틀 셔틀 외교가 예. 정착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의의 형식이 대충 일정하다는 겁니다. 나라 회의에서도 그때 보면은 소인수 회담을 먼저 하고 확대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회담에서는 일반적인 큰 취지 그리고 중요 현안 그리고 덕담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감한 현안도 할 수 있고 반면 확대 회담에서는 그 담당 부서별로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또 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원래 서울이나 도쿄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런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 이게 항상 늘 문제가 됐잖아요. 경호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게 됐는데 그럴 만한 장소를 준비하느라고 또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사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예.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경호 엠바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숙소를 혹은 회담장을 이제 구했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령 이제 뭐 몇 성급 호텔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데 어려웠다. 네. 이런 상세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에서 그 국가급 그 원수급의 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저도 이제 외교 당국으로부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한일 정상 간의 고향 방문 외교가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또 다음 대통령, 다음 일본 총리의 고향이 어딜지에 따라서 그 고장에서도 또 이런 게 뭐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그 장소 찾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넉 달 만에 다시 열리는데 현안 뭐 흔히들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자들이 이제 쓰는 표현이 아마도 중동 정세, 북한 핵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행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적인 현안들은 정말 어떻게 한일 정상이 합의를 볼 수 있을지. 큰 카테고리는 4개가 네 개. 생각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이슈, 즉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문제요. 그래서 호르무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상 수송로, 원유 확보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그리고 지역 이슈입니다.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등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 외의 문제로서는 나라 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던 경제 안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장비, 소재 그리고 특히 주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문제, 광물, 첨단 산업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 근데 마지막 4번째 카테고리로 하는 것은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과거사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과거사 이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일 정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맞춰 나갈지 또 저희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혜영 기자? 특히 이 중동 정세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또 관계여서 어떻게 합의가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이 꽤 상세한 내용을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에너지 안보 협력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에너지 안보 협력과 이제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뭔가 이제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제 최종 조율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제 중동 의존도가
동시에 같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이제 원유라든지 석유 제품을 어떻게 서로 이제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민관 정책 대화를 만드는 방향의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의 정상들과 함께 이제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금 위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원유 수급이라든지 그 석유 제품 수급과 관련해서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측의 참여를 조금 동참하는 방향의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적이 있잖아요. 네. 왜 우리가 혼자 이걸 책임지느냐. 한국과 일본 당신들이 호르무즈 해역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니까 당신들이 군대 보내서 여기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거의 같았습니까?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세요? 톤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죠. 예. 3월에 미일 정상회담 때 이 호르무즈 파견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 전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위대 파견은 불가하다. 다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면하에서 논의가 되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호르무즈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즉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거나 혹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연대해서 예. 해협을 호송하는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걸프 연안 국가들이 주도해서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그게 통과되지 못한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이 아닌 국가들, 특히 이제 그 에너지에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네. 연대해서 해상 안전 통행을 위한 국제 규범을 새롭게 창설하는 그러한 좀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에너지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뭔가 계속 대화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통로를 만든다. 이런 합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좀 사실은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사실 아무도 알 수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엠바고 제가 깨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그냥 그런 전망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김혜영 기자가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냥 뭐 검토해 본다 이 정도 차원 이상의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대단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요.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듣기로는 그 미국 측에서도 지금 이제야 막 그 의제를 그 공론화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을 비롯해서 우방국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방향을 가져가는지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정부에만 이제 주어진 과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 MFC 같은 경우는 이제 200개국 정도가 지금 모두 다 이제 전달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상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안규백 국방장관이 가서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걸 보면 이게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기여를 검토할 수는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좀 진전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한일 정상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늘 과거사 문제가 되곤 했다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전 세계에 이런 걸 알릴 거다라는 얘기를 일본 의회에서 뭐 스스럼 없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건 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발언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우리 한일 간의 관계, 정상 외교에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지난 나라 회담 그리고 이번 안동 회담 이 4개월 사이에 몇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한 이란 전쟁 예. 시작이 되었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국내적으로는 2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사실 다카이치 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대단히 불안정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여소 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중의원에서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안정 정권도 시야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물론 경제라든가 다른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따라서 다카이치 내각의 이념 성향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 스스로는 아베 총리의 계승자로서 이미지를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베 신조 총리는 대단히 보수적인 인사였던 그렇죠. 것이죠. 역사에 있어서도 수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일본의 군사적 의미에서 보통 국가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 이념적인 이미지는 우리에게 마이너스 재료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양국의 리더십이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두 정상 간의 합의만 된다면 한일 관계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수렴을 한다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어떤 정상 외교, 한 나라와 나라의 정상들이 정상 외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정상들이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예. 사실 정상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네. 외교에서 합의한 내용이 예. 그 나라 돌아가서 예. 의회를 통과해서 그 나라에서 이게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 있느냐. 이걸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정치라는 변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예. 리더십, 최고 지도자 리더십 영향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국제 환경이라는 변수도 있을 텐데 지금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과거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까에 있어서 쉬운 선택지는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그분을 정상 간의 신뢰 관계에 기반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 기자, 오늘 끝나고 나면 공동 언론 발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두 정상이 직접 우리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동 언론 발표는 이제 두 정상이 나란히 이제 서서 예. 이제 각자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질의응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그건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기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순서는 없는 거고 네. 공동 언론 발표가 있다. 이게 정상 외교에서 이 어떤 이 두 정상이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 격식이라고 할까요? 이 순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발표가 있고 정상 합의문 뭐 발표가 있고 때로는 정상들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지 않고 그냥 문서로 뭐 어떤 게 논의됐다는 정도만 알려주는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식에 따라서 그 예. 자체가 의미하는 함의가 큰데요.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그 공감대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합의문 자체가 나옵니다. 합의문? 예, 합의문.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말 자체에도 들어가 있지만 두 정상이 이제 공동의 어떤 그 인식을 보인 것들을 쭉 나열한 것을 이제 정상회담 합의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두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팩트 시트라고 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게라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공동 언론 발표 자체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견은 물론 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기자들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최소한의 그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그런 형식을
보통 택하거든요. 예. 사실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만나고 그냥 돌아서고 그냥 뭐 나갑니다. 나오는 것도 없고. 예, 막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각자 정부의 입장이 담긴 보도 자료 같은 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은 보도 자료에 공통된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사를 쓸 때 그래서 항상 그 양국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첨예하게 엇갈리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사실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예, 그 각자의 발표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데 그 얼마나 입장차가 큰지는 그런 형식 자체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일치하면 예. 발표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방문하고 회담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 뭐 양국의 국빈 방문이 이해가- 있고 실무 방문이 예, 있고 뭐 예, 이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 양국의 입장 조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예요. 차라리 예. 발표를 안 하는 게 예. 나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8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셨을 때 예. 공식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도 발표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에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공동 발표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수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 센터장이 보시기에 공동 언론 발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합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거의 최상급입니까? 최상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 예. 기억하시죠? 예. 그때는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아, 그건 국빈 그래서 방문. 공동 이제 예. 선언,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예.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한 액션 플랜도 있었죠.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셔틀 외교는 그 정도의 규모와 형식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 만났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합의문을 발표합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의견을 내셨는 걸로 예.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으면 예.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령 국빈 방문이라고 한다면은 방문단 규모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경제 사절단도 같이 오고 정말 큰데 지금 한일 정상 간의 고향 방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소규모로 그렇죠? 정말 가야 할 인력들만 예. 가고 일본은 입헌 군주제여서 예. 국빈 방문은 일본이 호스트를 할 경우 천황의 행사입니다. 아, 일본이 예.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할 때 국빈 자격으로 초대할 때는 일본 천황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일본이 외국에 나갈 때도 천황이 방문하는 걸 국빈 방문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럼 일본 총리는 총리는 어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갔을 때 국빈 방문을 못 하는 대접을 거네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빈급 방문. 국빈급 방문 이라고 하죠.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 셔틀은 그 셔틀의 취지가 그것이죠. 특별히 현안이 없다 하더라도 양국 정상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자는 취지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복장도 편하게 넥타이도 매지 않고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발표문이 없어도 문제는 안 돼요. 예. 그렇지만 그걸 발표한다는 것은 역시 지금 협력 관계를 어필하고 예. 싶다 하는 예.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요즘 외교부 출입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런 정상 외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청와대는 어떻게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또 상대국 정상 뭐 백악관이나 일본 총리실이나 이런 데는 어떤 내용으로 올리는지를 이렇게 비교 검증하는 게 이제 반드시 그 취재하는 하나의 과정에 꼭 들어가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사실 확인해야 할 보도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있죠. 그리고 사실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국제적 예. 관심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양측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이런 그 공개되는 그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는 이런 합의를 이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 또 보도자료 가서 봤더니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이거 뭐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보통 합의를 했다라고까지 그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통은 그 글쎄요, 공감대를 이뤘다거나,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구속력이 있어 보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지양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뭔가 그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특정한 곳에서는 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나라 우리가 미국 정상과의 외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인데 아마 다른 나라 정상 중에 북한 핵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상이 일본 정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예.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전화로 그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통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했다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가장 큰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번 회담에서도 과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네. 서로 주고받은 정보를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의 비핵화냐, 혹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중시하고 있냐, 그러니까 대화와 억지력 어느 쪽에 또 방점 두냐, 좀 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 문제 관련한 부분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 때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그 외교부 기자들도 일본 관련한 이제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이나 있을 때 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미칠 변수, 영향 뭐 이런 부분 늘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조금 신중한 행보를 보이나 싶었더니 또 이제 종종 이제 의회에서 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외교부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물 밑에서는 어쨌든 외교 당국 간의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독도 현안이 됐든 아니면 과거사 현안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돌출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 나가자라는 공감대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기자들도 좀 유의하면서 네. 또 우려하면서 또 지켜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지금 현재 확대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대회담에서 두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해서 그 모두 발언까지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엠바고 문제 때문에 언제 해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 또 확대회담 모두 발언도 전해드리고요. 공동 언론 발표 그 상황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